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5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참석을 했고요. 첫 면담 자리였는데 굉장히 빠르게 또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나 민생 경제 또 국가 경제에 대한 이슈들이 다양하게 논의가 된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저는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빨리 5대 그룹 총수들과 만난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 이제 그 소식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자리에서 뭐랄까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뭐 어떤 반기업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이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국민들을 함께 고려하고 걱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기업 총수들도 마찬가지의 공감을 보였다라는 거. 어쨌든 보기 좋은 모습이었는데 재밌자고 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었다라고 언급을 한 게 또 화제가 됐었고 그죠? 사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재용 회장이 직접 만나서 마치 걱정하지 마시고 대선 가도에는 걱정하지 마라. 삼성의 회장이 만났으니 이제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식의 그런 시그널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킹재용을 믿어도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두 분이 어쨌든 후보 시절에 한번 만나고 지금 대통령이 돼서 만난 거잖아요. 뭐 여기에 언론에 나와 있는 뭐 자서전 얘기도 뭐 물론 재밌긴 합니다만은 뭐 이제 실제 사적인 얘기를 어떤 걸 좀 나누셨을까 뭐 그런 상상도 해보면서 아무튼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게 돕는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의 또 발언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규제를 넓은 범위에서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 열흘 남짓 가까이 되는 동안에 했던 얘기를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듯 싶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층이 있고 그 안에 꼭 디테일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뭐 무조건 이제 기업을 잘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특혜 부분들은 없애겠다.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 뭘까 봤을 때 외교와 통상과 관련된 부분 이런 데서는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 정부가 이런 일을 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꼭 한 말씩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약간의 어떤 그 말하는 어떤 습관 같은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물론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네. 얘기를 아주 넌드시 건네시는 그런 장면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짜 이 워딩 하나하나가 발언 하나하나에 뭔가 이 뜻이 다 담겨 있고 구체성이 좀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뭐 재계 총수들과의 그 모두 발언에서도 그런 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다 이러면서 특혜와 착취로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토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도전한 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017년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성남시장 시절인데 그때는 거의 재벌 체제 해체 수준의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도전자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좀 많이 나가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재벌 체제, 우리나라 대기업 체제, 재벌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을 실제 잡아서 집권해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좀 표현을 국민들이 이제 불안하지 않는 수준의 언급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벌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거둬들였습니다만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특혜나 착취로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나씩 꼭 남겨놓는 것이 이 재벌 우리 5대 그룹 총수들한테도 그 메시지가 좀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문제, 그러니까 대미 관세 협상을 지원해달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최태원 SK그룹이 그룹 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호소격의 이제 질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기업 차원에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G7 회의를 옵저버 자격으로 이제 참석하시고 난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미 요청을 이미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한미 정상회담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번에 미국 대통령과 안면을 트고 난 이후에 이제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경제와 또 기업들의 어떤 성과에 달려 있는 문제고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총수로서는 당연히 관세 협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업 투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다만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기업 총수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이런 자리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반기업이라고까지 얘기하면 어렵습니다만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등등 기업들과의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들도 있을 텐데 너무 뭐랄까 서로 갈등을 빚지 않는 차원에서 협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협력의 대전제는 어쨌든 우리 국가로서는 관세 협상을 먼저 해결해야만 그 뒤에 뒤따르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기업 관련된 정책도 함께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부담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좀 이렇게 자유롭게 또 이제 각 총수들과도 이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소통이라면 진정한 소통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면 소통을 한다라는 건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알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뭐 윤석열과 비교를 하자면 괜히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파리 끌고 가가지고 그 대기업 회장단들 술 먹여서 왜 죄송해요 제가 왜 이상한 얘기했어요 갑자기 아니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거 양주회동 예. 이런 게 기억이 나고. 아 그리고 뭐 부산 끌고 가가지고 떡볶이 괜히 먹기 싫은 사람 자기 젓가락으로 먹던 걸로 이렇게 밀어주는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 이른바 재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검찰 출신에 대해서 출범 전부터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꼈었어요. 저도 기업에 대관업 많은 사람들로부터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 이전부터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또 반길 것이냐? 딱히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법 개정안도 있고 저 사람이 뭘 몰라야 거짓말이라도 할 텐데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인고 외부 공개인고란 게 증권거래소를 갔습니다. 증권거래소에 가서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부분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낱낱이 짚었고요. 그 왜곡되어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기업 구조가 왜곡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은 재벌이라는 말을 안 쓰고 오너라는 얘기를 쓰지만 저기 나와 있는 회장들 중에 실제로 주식 지분으로 따지면 오너인 사람 없어요. 요만큼 한 줌에 가진 주식을 가지고도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 이재명 대통령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거 바꾸겠다고 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 다만 지금은요. 이거는 뭐 제 기대입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전처럼 대한민국이 과거에 중진국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하고 있을 때는 그냥 기업의 규모가 크고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것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기업들도 이미 국제와 도전 시대에 직면해 있어서 그런 식의 어떤 성장으로는 못 이겨요. 국가가 밀어주고 해도 그렇게 안 돼요, 어차피.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기업들도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로서 체질을 변경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코스피가 굉장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주춤하는 추세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이 이제 대놓고 그냥 무턱대고 반대할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제 기업 측에서는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얘기 나누는 담론 자체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만나면은 친기업 행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노동계를 만나면은 친기업 행보 이제 끝나고 노동계 사람들 만나는 거냐, 친노동계 행보를 하는 거냐 이렇게 또 기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열흘 정도 된 상황이니까 각계 사람들을 그냥 만나는 거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 총수들 만나고 다음 노동계 만나고 또 중간에 또 중소기업 그렇겠죠. 업계 사람들도 네. 만나고 각계 사람들 만나는 과정 이렇게 봐야 되지. 이 사람들 만났는데 그러면은 상법 문제나 노란봉투법 이런 거는 그러면 접는다는 얘기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제 기업 총수들도 만나고 그 가운데서 또 필요하면 저 상법 개정안도 처리하고 노란봉투법도 처리하고 네. 또 노동계도 만나고 노동계 만나는 중간에 또 이재용 회장 개별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최태원 SK 회장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계 대표예요. 대한상의회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옛날 전경련이 지금 한경협인가로 바뀌면서
완전 재벌 총수들의 모임은 사실상 없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라고 그러면 대한상위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수시로 만나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항우노총 위원장이나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통령이 수시로 만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면은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면담 자리 하나로 뭐 어떤 거를 그럼 이렇게 할수 없는 과대해서 거죠. 해석하지는 네. 않았으면 네.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뭐 이제 하셨고 오늘 자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첫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만남이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대로 각자가 원하는 어떤 법안 개정이라든지 경제 정책 같은 것들을 언급해서 서로 뭐 불편해질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제 취임 이후에 이제 이런 자리를 긴급하게 만들어서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가의 경제 위기라는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언적 의미로 주제를 꺼낸 것이다. 뭐 아까 SK 최태원 회장의 언급도 그렇고 대통령의 언급도 그렇다고 봐서 뭐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일단은 후반부로 좀 밀어놓고 지금 내가 당장 국제 세일즈로 나서게 되는 첫 걸음을 띄게 됐으니까 가서 잘 하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인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서 국가 경제 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 주십시오. 뭐 그 뒤에 이제 경제가 살리고 난 다음에 상법 개정안이든 노란봉투법이든 얼마든지 또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싶고요. 뭐 이제 우리가 첫 만남에 이런 얘기 다 복잡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대면에서 어쨌든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면 그것으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긴 시간 동안 전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뭐 기대나 바람이 큰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떡볶이 먹고 네. 싶은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예. 네. 다시 뭐 소맥 말 것도 아니고. 네. 한 말씀만 네네네 추가하면 말씀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면 이재용 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 재판에 유리할 거다. 이런 시각들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 아주 고질병이죠. 이게. 아주 주관적인 희망이에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재벌 회장을 만나고 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의무 부여를 강하게 하면 상황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네, 차근차근 그러다 굉장히 또 속도감 있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 주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짧게 짚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면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됐던 어공들인데 한두 명이 아니고 80여 명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별정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다수가 행정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빠르게 이제 13일과 16일에 걸쳐서 이제 해임 조치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이 해임 조치 그리고 이제 일을 하지 않는데 세금을 받는 거 이제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용산을 무덤으로 만들었고 무덤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이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저는 오히려 더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뒤따르는 내용이 아니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세금이나 받아간단 말이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이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맞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공무원들이 이제 정권을 이양하면서 차기 정부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끔 망가뜨려 놓은 것이 더 사실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오공이라고 하면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맞아 붙긴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정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표현상이지만 기계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위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나를 움직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위에서 윤석열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쪽에 오히려 관여를 했던 인물들이 더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뭐 일상적인 어떤 정권 교체기에 있었을 때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애초에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였을 때 윤석열 계엄 일으킨 직후에 일괄사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반려하면서 저 대통령실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지난달 정도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월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이 상황에서 뭐 다른 때와 같이 뭐 마지막 순간에 정리를 제대로 안 했냐 인수인계를 안 했냐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대통령실하는 데서는 6개월 동안 이 내란 속의 우두머리를 이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에 그럼 뭘 하고 있었을까?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긴 하지만 이쪽 부분은 안 이루어졌긴 하지만
윤석열이 개엄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관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그리고 이거를 마지막에 무덤처럼 만들어놨던데 관여했던 사람이 정진석 실장하고 윤재순 총무비서관이잖아요. 정진석 실장 윤석열과 뭐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고 윤재순이라는 인물은 검찰 구급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그야말로 윤석열의 집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검찰 시절에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살림살이를 믿고 맡겼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있으면서 대통령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갔다? 저는 이거는요 단순하게 뭐 그냥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아직까지 저 사표를 안 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동을 한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좀 대조가 되는 건 지금 네. 대통령실이 업무량은 폭증하고 어떤 분은 일은 너무 많아가지고 구급실에 실려갈 정도인데 파견은 또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지금 대통령실이 이래저래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대통령이 지금 24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할 직원이 없다. 이거 어떤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데다가 일을 할 만한 토대도 안 마련해 놨고 게다가 뭐 물론 과거 정부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밀린 휴가를 뭐 쓰면서 이제 봉급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 써야 될 휴가를 못 썼기 때문에 이제 정권 2학기 때 후반부에 휴가를 몰아쓰고 월급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도 현실적인 부분이 물론 존재하겠죠. 근데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내란이 벌어졌었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어쨌든 공무원들로서 사가 아니라 공을 먼저 생각했다고 한다면 일찌감치 그만둬도 모자람이 없었을 텐데 복지는 복지대로 다 누리고 세금을 받아갔다라고 하면 지금 시기에 국민들이 이걸 과연 받아줄 수 있을까? 이제 국민적인 감정에 제가 일부 호소해 보자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 계엄 이후에 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그럼 일도 없이 거의 휴가를 그럼 지냈던 건데 이제 와서 휴가 때문에 이제 사직서를 못 내겠다는 사례를 든 거는 겁니다. 조금 사례를. 그 이해가 안 되네요. 특보님 마지막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두 분 말씀하신 거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덧붙일 말씀이 없고요. 이제 요새 굉장히 어공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어쩌다 공무원. 사회화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공 말씀하신 대로 어쩌다 공무원이 어공이고 반대라고 그럴까요? 대비되는 말이 이제 늘 공무원인 직업 공무원 그리고 어공 이렇게 씁니다. 또 다른 말로 이제 일반미, 정부미 뭐 이렇게 농담도 하는데 이제 어공이 일반미인 거죠. 늘공이 정부미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어공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이 국민들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탐해가지고 어떤 자리를 딱 그때만 집중해가지고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 같은 인식을 주는 기사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꼭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관료제가 딱 자리를 잡으면 관료제에 가지고 있는 폐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직되고 복지부동하고 이런 문제들을 깨는 게 어느 나라나 어느 정부나 큰 숙제인데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관료제를 아이언 케이지, 철울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깨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고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 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면 당연히 안 되지만 민간에 굉장한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공을 터부시하거나 꼭 나쁘게만 볼 문제가 아니다. 권력을 만든 사람들은 좀 집약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세력이 돼서 정권을 담당해서 운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내용이 없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렇지 그 세력이 정권을 담당하는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할 때 아칸소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 예전에 카터 대통령이 들어갈 땐 조지아 사단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 자체를 나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혹시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에디터님 있으십니다. 드릴 네. 말씀은 많은데요. 네. 뭐
이번에 이제 새롭게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공무원들의 공직관이 좀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저는 태어나서 이 정도만 이런 사람이 만약에 비서관이면 나도 하겠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면 나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은 어떤 사람 뭐 극우 유튜버가 장관하고 뭐 극우 유튜버가 뭐 어디 무슨 대통령실 홍보 비서관하고 뭐 이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배경도 배경이지만 능력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능력이 없고 배경도 없는데 눈치도 없고 양심도 없이 사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적 이익을 노렸던 뭐 그런 욕망에 가득 찬 기회주의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직관이 무엇인지 새 정부에서 제대로 보여주시고 공무원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 드립니다. 맞아요. 이 별정직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진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그 어공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정치 인사들과 함께하는 1타 정치였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양지열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